네, 관광위성 질환의 검사 및 평가입니다. 저번에 이제 햇빛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 질환의 악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그 원인 또 정도 자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보겠는데요. 일단은 이 우리가 같은 강도의 피부 광선을 조사를 받더라도 사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광과민성 질환에 대한 검사와 평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 환자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 특히 피부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을 먼저 리서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질환 자체에 대한 검사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같은 가족이라도 보면 같이 이제 해수욕장을 갔는데 나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오빠 누나는 이 피부에 등 쪽에 이제 화상을 입는다거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신체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체킹이 돼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태양광선의 반응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식입니다. 즉, 우리 어떤 영양분을 먹는 거, 특히 약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물 또는 뭐 흔히 이제 섭취하고 있는 그런 영양식이 습관들에 따라서 피부에서 발생되는 그런 광과민성의 반응들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그게 이 광과민성 검사 평가에서 먼저 체킹돼야 되는 거고, 이제 그다음 이제 인종인데요. 인종은 뭐 우리 이제 한국, 뭐 동양인은 거의 다 이제 같은 나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다국적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닌 이상 그 인종은 뭐 조금 배제를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종별로 이러한 광과민성 질환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피부 이제 광과민성의 반응이 나타났어. 그 나타나는 반응들이 또 역시 다 제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광과민성 피부 질환, 즉 피부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단순하게 이 태양광선과 피부만의 그런 관계가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체의 어떤 특이성에 따라서 각기 모든 사람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신체적인 특징 그런 것들을 먼저 체킹을 하고 검사 평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종에 따라서 다르다. 이제 이런 말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반응이 나타났다. 헌데 똑같은 모양, 똑같은 정도 뭐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더라도 역시 이것도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하고 진단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알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피부과에 가면 대부분 그냥 비슷한 약을 처방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밀한 어떤 피부 알러지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하면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엄청 많은 그런 검사들을 하게 돼요. 자, 그만큼 이 질환의 원인을 찾는 데 되게 어렵다는 거고요. 따라서 광과민성 질환 역시 이 개인별 그런 이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피부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나 발현되는 정도, 자 그런 것들을 보고 대부분 이제 중재 처치를 좀 하는 게 됩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 우리 광감성 질환에서 나타나는 지금 이제 이 다음에 볼 검사 평가 역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그리고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즉 증상이나 발현되는 모양에 따라서
중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는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요. 그만큼 개인별로 이러한 이 원인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다. 뭐 그게 내용 중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하여튼 임상적인 검사는 그렇다. 이 병력, 즉 내 신체적인 특징, 가족력, 인종, 자 이런 것들로 먼저 그 병력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피부 소견, 나의 피부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임상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최종 검사라는 건데요. 이제 최종 검사가 말 그대로 이제 이 그 피부에 나타나는 발현되는 모양이나 그런 것들을 도구를 써서 검사를 하는 단계가 우리 책에서 나오는 최종 검사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종 검사 단계를 통해서 우리 광과민성 질환의 검사 및 평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검사입니다. 자외선으로 인해서 광과민성 질환이 나타나지만 또 자외선을 통해서 이러한 광과민성 질환을 검사해 볼 수 있는 거죠. 얼마큼 민감한지를 검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위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인 자외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예, 이렇게 유용한 인체에 좋은 효과도 주지만 이제 노출이 지속되었을 때는 이제 질환도 일으키고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자외선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하냐를 통해서 광과민성 검사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광검사에 대한 광원의 종류는 당연히 이제 A와 B 또 가시광선 등을 통해서 얼만큼 민감한지를 검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류는 참고로 보시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광검사, 즉 얼만큼 민감하냐, 또 이 민감성이 얼만큼 빨리 사라지느냐를 보는 검사인데요. 이러한 검사를 최소 홍반 용량 검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광검사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최소 홍반 용량 검사를 통해서 얼만큼 빨리 홍반이 나타나고 또 얼만큼 빨리 이게 사라지느냐를 테스트를 해서 이 광에 대한 민감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광 검사는 이런 최소 홍반 용량을 통해서 광 민감성을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소 인지 홍반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6시간에서 8시간 내에 광을 조사했을 때 이런 홍반이 발현이 되고 24시간 이내에 홍반이 사라졌을 때를 최소 인지 홍반이라고 하고요. 자, 이러한 특징은 홍반이 있으나 경계가 불분명하다. 어디에 좀 붉은 홍반이 있지만 희미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요. 자, 이런 수준의 홍반을 최소 인지 홍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최소 홍반 용량.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거죠. 6시간, 8시간 내에 홍반이 발현이 되고 하루를 지나서 36시간 내에 소멸이 되는 그러한 광 용량이 바로 최소 홍반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계가 명확하고 인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금 전에 우리가 UVA, UVB, UVC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피부가 손상을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홍반이 나타나고 염증이 되고 자,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홍반 용량을 최소 홍반 용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2도 홍반 용량인데요.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홍반이 발현이 되고 이틀 이내에 소멸되는 그런 용량이 바로 2도 홍반 용량입니다. 일강 화산과 비슷한 그런 홍반 용량이고 약간의 불편함, 통증이 있다는 거겠죠. 색소 침착, 박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도 홍반 용량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발현이 되고 72시간에서 96시간 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홍반 용량이에요. 증상은 심한 일광 화상과 유사하고 부종이나 압통을 동반하고 색소 침착, 박리도 현저하게 발생되는 용량. 4도 홍반 용량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발현이 되고요. 7일 이상 지속이 될 수 있는 홍반 용량을 4도라고 합니다. 임산적인 증상으로 본다면 강한 홍반을 일으키는 자외선 노출 시간이며 부종과 조직층 내에 액체 삼출물로 인해서 수포가 발생되는 그런 홍반 용량이에요. 해수욕장에 가서 열심히 해수욕을 하고 나서 그 이튿날 보니까 수포가 나타나고 너무 아프고 부종이 있고, 자, 이런 홍반 용량을 우리가 4도 홍반 용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기준이 되는데요. 이걸 일일이 다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1도 홍반 용량을 측정을 해서, 자, 여기에 2도와 3도와 4도, 5도는 자, 배수로 정합니다. 그래서 1도 홍반 용량을 측정을 해서 여기에 2.5배를 2도 홍반, 5배를 3도, 10배를 4도, 20배를 5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할 건 이 두 가지 표를 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광검사 기준이 되는 최소 홍반 용량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광첩포 검사입니다. 이 광첩포 검사는 광알레르기성 반응의 진단 및 연구에 사용하는 진단 기법으로 항원 노출과 광선 조사에 의한 홍반 반응을 재현시키는 검사 방법이에요. 자, 따라서 의심이 되는 약제를 직접 투여하고 나서 항원에 노출시켜서 얼마만큼 이런 홍반이 나타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판정 기준은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 물음표는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럼 광과민성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의학적인 처치, 즉 약물 치료가 좀 나오는데요. 이건 책을 그냥 참고하도록 하고 우리는 물리치료 중재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외선 치료입니다. 자, 자외선이 원인인데, 자, 이게 또 치료로도 사용이 돼요. 자, 이 치료의 주 목적은 광선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UVA를 1시간 간격으로 광선 양을 이제 광선을 조사를 해서 이 광선 양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서 여러 번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해서 3일 이내 또는 뭐 5일 이내 이렇게 해서 인체가 광선에 대한 내성을 갖도록 하는 치료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좀 질환을 감소하고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성을 못 갖추면 화상이나 조직 변이 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전적으로 이 환자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을 관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 그런 내성을 키우는 그런 치료법이 자외선 치료법이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퓨바라고 있는데 이건 뒷장에서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치료 레이저 치료입니다. 이 레이저 치료는 피부 치료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치료인데요. 자, 광에너지를 이용하여서 특정 조직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파괴합니다. 즉, 손상된 그런 피부 조직만 특정 조직을 파괴해서 그런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법이 되겠고요. 피부 조양이나 혈관병변, 색소성 병변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퓨바라는 치료입니다. 자, 퓨바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하면 좋겠어요.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퓨바는 이거의 합성어예요. 솔라렌이라는 물질과 UVA의 복합 치료를 얘기를 합니다. 솔라렌은 이제 식물에 좀 많이 함유된 이제 독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솔라렌에서 유도되는 화학물이 피부병 등의 이제 치료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고요. 특히 감이나 귤, 뭐 뽕나무 이런 데 좀 많이 있다고 해요. 자, 이 퓨바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바로 이런 효과인데요. 표피가 두꺼워져서 광선 흡수를 감소시키므로 광 노출 증상이 가벼워지는 굳는, 즉 하드링 이펙트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주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소 침착을 하는 그런 효과, 특히 자, 이런 효과들이 어느 질환에 건선이나 백반증 질환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광과민증에 따른 면역학적 기전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치료 간격은 주 2, 3회 솔라렌 복용 후 2시간 후에 UVA를 조사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주 치료 질환이 이제 건선, 아토피, 백반증 이런 데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방과 관리인데요. 뭐 가장 좋은 예방이 방어죠. 이 햇빛을 막는 그런 방어, 이걸 광방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단제를 바른다거나 긴 소매 옷을 입는다거나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을 해서 광을 차단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하나 볼까요? 자, 앞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러한 광과민성 질환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이 B와 A였죠. 자, 이 그림이 이제 잘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UVC는 피부를 통과하지 못해요. 자, 하지만 UVB는 에피더미스 정도를 통과를 하고요. UVA는 더 밑에 더미스 진피까지 이렇게 흡수가 된다고 해요. 자, 따라서 효과적인 광방어는 UVB와 UVA 둘 다 차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A와 B를 차단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자외선 차단제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을 할 때 이런 지수를 씁니다. 이걸 SPF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지수가 얼마큼 높으냐에 따라서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밑에 잠깐 그림 봅니다. 지수가 15 정도 되었을 때는 93%의 방어 효과가 있고요. 30이 되었을 땐 97%의 방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수가 높은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방어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바 같은 화학적 물질 역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물질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뭐 하얀색, 검은색 어느 게 좀 더 자외선 차단 효과적이냐? 예, 검은색이라고 해요. 하지만 검은색의 단점은 열 흡수율이 높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가 가장 자외선이 강할 때니까 당연히 이 시간을 피하는 것도 관리에 중요하고요. 또 영하가 10도가 넘는 눈밭은 자외선이 반사되어서 또 인체에 강하게 조사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물리치료 중지에서 중요한 게 광방어에 대한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7주차는 광과민성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과제는 예, 1교시와 2교시 각각 한 장씩 요약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주차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